오랜만이요. 막걸리가 때깔이 좋네. 봉화 막걸리가 이게 친환경 쌀로 만들었어. 좋은 쌀로 만들었어. 자, 안녕하십시다. 아따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송현정하고도 이제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5년이 됐다. 98년에 8년 종로 국회의원 하실 때 보궐선거 당선돼서 그때 비사. 그 보궐선거가 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원인 제공을 참 그거 보면은 하셨지. 인연이란 게 참 그래. 그치. 15년 기간에 참 여러 군데서 뭐 인연이 있었는지 자주 만났다 그지? 박 차장하고는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 시절에 나는 노무현 국회의원 모시고 그때 난 취재기자였고 정치부 취재기자였고 노무현 마크맨이었고 마크맨이었고 그러다가 해양수산부 장관 가셨을 때 나 또 해양수산부 출입을 또 했고 해양수산부 장관 비서관을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후보 경선 준비할 때도 정치부에서 또 마크맨하고 세월이 참 오래됐는데 어느덧 노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신 지 이제 또 4주년이 다 돼가네 또. 그렇지. 4주년 엊그제 일 같은데 어느새 4주년이 되고 돌이켜보면은 비보를 접한 그날에 토요일이었는데 근무 중이었는데 우리 송현정은 그때 그 과정 그때 어땠나? 5월 23일 2009년 5월 23일 봉화마을에서 노 대통령 이제 모시고 있던 문용옥 비서관이 문영욱 선배있지. 문용옥 비서관이 전화가 왔어요. 8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뭐 우리 집 바로 옆에 이제 우리 그 청와대 대변인 했던 그 윤태영 대변인이 계셨는데 윤태영 대변인한테 전화를 한 거지. 산에 오르시다가 산에서 미끄러지셨다. 처음에 미끄러져서 다치셨다. 하면서 전화를 해서 좀 다치셔서 병원을 이제 가셔야 된다.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느낌이 이제 안 좋았지. 순간 이제 뒷덜미가 이제 서늘해지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짐을 싸야 되니까 일단 내려가야 된다. 이거는 내려가야 된다. 짐을 싸는데 이제 갈아엎을 어쨌든 뭐 내려가면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는 문득 까만색 양복을 챙겨야겠다. 챙겨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까만색 양복을 챙기고 그래서 윤태영 선배하고 같이 차를 몰고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차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을 계속 듣게 됐고 문재인 실장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그 차 안에서 이제 듣게 됐었지. 그리고 바로 봉화로. 그렇지. 그래서 봉화로 일단 부산대병원으로 양산 부산대병원. 양산대 부산대병원으로 가서 이미 뭐 모든 상황이 다 끝났고 어떻든 뒤에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뒤처리를 해야 되니까 대통령님을 일단 봉화마을로 이제 모신다는 것까지는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봉화마을로 빨리 가서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영정도 준비를 해야 돼. 뭐 이게 사사로운 무슨 뭐 슬픈 감정에 이렇게 쌓일 뭐 겨를도 없이 결국 그 7월 초에 안장식이 끝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쭉 봉화마을에 있게 됩니다. 내가 그날 이제 기억을 좀 더넣어보면 계속 정보 보고가 들어오면서 양산 부산대병원 쪽에서 주요 인물이 실려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확인을 하느라고 여러 군데 전화를 했어. 당신이 나한테도 전화했어. 전화를 했고 처음에는 내가 백원우 선배한테 전화를 했다고. 내가 그래 영감이 이상한 것 같다. 한번 빨리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번우 형은 뭐라냐면은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영감이 얼마나 자기 몸 챙기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다. 처음에는 이러더라고. 근데 10분 후에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 형 이거 하다. 이런데 원우 형은 그때까지도 그 양반 절대 그러실 분 아니다. 이러고 끊었다고.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 둘씩 이제 사실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당신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또 이제 뭐 여러 군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파악이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났지. 그날 하여튼 또 낮에 또 그냥 뭐 술 한 잔 먹으면서 또 막 슬픔을 나누다가 나중에 이제 봉화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당신한테 전화했더니 이제 조문하고 이제 그게 지금도 생각이 그때 일이 탕크로 찍은 것 같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남아있어. 지금도 나는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물론 이제 뭐 시간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으로 완전히 정리가 잘 안 되는 때문에 반도체 정리를 못한 것 같다는 얘기. 뭐 당신이야 뭐 재향부 장관 시절에는 비서관 했고 또 난주에 또 청와대에서 수행을 했잖아. 내가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그 군대를 갔다 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종로 국회의원 이제 내가 이제 모시러 올라갈 그게 나로서는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거든. 처음 사회생활. 사회생활 처음이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간 중에 집에서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노무현이라는 분하고 쭉 같이 이제 지냈잖아. 아침에 난 그쪽 이제 대구로 출근을 해서 아침에 집으로 그 대통령 대구로 출근을 해서 마지막에 댁에 이제 같이 퇴근을 했다가 나는 이제 집으로 오고, 또 지금은 정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정치라는 것이 어떤 건지 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이제 그때 거의 다 배웠지. 그때. 오늘 내가 메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박남춘 의원이 메일을 보냈는데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는 스승과 같은 존재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냥 뭐 평범한 엘리트 공무원으로 그럼. 공무원의 길을 걷다가 노무현 장관, 노무현 해양부 장관을 만나면서 정무과장을 하면서. 그렇지. 지금의 이제 박남춘이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문득 참 5월 달에 뭐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은 또 오늘 그 메일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어찌 보면은 우리 참 현대사의 비극 중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비극인데 뭐 과연 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고향에서 그냥 뭐 농부로 살겠다고 작정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고향 뒷산 부엉이 바위에 쓸 수밖에 없었나. 그 이제 원인을 놓고 가장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거는 뭐 결국 뭐 이명박 정권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고리로 한 뭐 정치적 뭐 타살이다 뭐 이런 주장 총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 서거하신 것의 시작을 보자면 시작은 그게 맞지. 시작은 뭐 이명박 정부의 그 수사 과정도 수사 과정이지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구하고자 했던 여러 가치와 정책, 혁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의 노력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는 어쨌든 여러 그룹, 여러 세력들이 결국은 이제 뭐 기득권 내지는 뭐 지금 권력을 가진 언론, 정치 세력 이런 쪽에서 어쨌든 뭐 합동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사주기쯤 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나마저도 내가 밖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내 마음속 깊이 아 그렇나? 이런 생각. 그때 그 언론이 완전 융단 폭격을 갈 때, 그래서 뭐 얼마짜리 손목시계를 뭐 논두렁에 묻었다 하고, 권여사 참 대통령 내라 별 얘기가 다 나왔지. 별 소리가 다 나오면서 그랬을 때, 근데 나마저도 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에 대한 이제 믿음,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나? 흔들리진 않았나.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분을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가 노무현의 정신, 뭐 이 노무현이 어떤 사람이냐, 노무현이 추구해왔던 이런 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나는 이 염치라고 생각하거든. 염치. 무슨 말이냐면은 자존심 있게 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제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봐온 대통령님은 뭐라고나 할까, 이 사회적인 생명, 존엄성. 아, 그렇지. 당신이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염치 없음. 그러니까 그것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그렇지. 있는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도덕적 것이었지. 자신감. 자신감. 당신은 어떻든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그러니까 청문회 때 모습을 되돌아보자고. 청문회 때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재벌 회장들 앞에서 다른 의원들은 다 회장님 그랬을 때 이 염치 없는 사람들아, 응?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노무현이었고, 근데 그런 사회적인 어떤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흔들렸던 것. 법적으로 보면은 비사실 공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다 흘리고 이렇게 해서 또 그거를 또 이제 받아쓰기 잘하는 일부 언론들은 그걸 또 증폭시켜서 쓰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 당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 그래서 그렇게 오래 했으면 당신도 흔들리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 나도 한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좀 어떻게 그거는 뭐 박정희뿐만 아니고 흔히 뭐 좀 진보적인 언론 매체들도 모두 다 그렇지. 공이 그러니까 공이 다 그분의 사회적 생명을 다 이제 깔아 먹었지. 다 이제 죽여 이 죽음으로 이제 몰고 갔던 거지. 그게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저기 저 국세청에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은 그 저 최고 수뇌부가 결국은 기획해서 이렇게 국민전환을 하는데 한번 이런 카드가 어떠냐고 그 제안해서 했다는 게 그거 드러났잖아요, 뭐. 참.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통탄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계실 때 그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들, 그렇지. 그 국세청이나 기관, 검찰. 검찰이든 그쪽이 권력을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들이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그 끈을 이제 놓아주셨던데, 그렇지. 그 놓아주신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지. 이 야생의 상태의 짐승들의 이 잡아놓은 꼬피를 놔버린 이런 모습 같이 이렇게 돼버린. MB 정권 들어서 검찰이 참 많은 홍역을 앓으면서 상대적으로 참여정부 시절에 검찰권을 정권의 구미에 맞게 행사하지 않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이라는 조직 결국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엉이박에 서게 만든 도구가 됐지만 따지고 보면 검찰에 속한 사람들은 그 시절에 자기들한테 뭐 이래저래 뭐 정권의 이 취향에 맞게 이렇게 수사를 하라 저렇게 수사를 하라 난 압력도 없고 주문도 없었던 그 시절이 부럽고 하는 게 이게 참 역설인데 그런 사람들 결국은 돌아서서는 퇴임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새로운 상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준 이제 시효가 다한 권력에 칼날을 들이대는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노력,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이제 없애고 그 노력이 참 그 시기에 굉장히 큰 나는 반향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그거는 큰 반향을 가져온 것이 난 이게 마치 이제 물이 이제 위에서 밑으로 이게 탁탁탁 흘러 내려가듯이 결국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결국은 공직사회도 그러한 권위주의를 버리게 됐고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결국은 그러한 분위기나 그런 흐름에 따라서 그런 권위주의를 버리고 보다 더 소통할 수 있는 그거는 뭐 어느 정권 어느 시대 이후 시대에서도 그런 그
업적이나 이런 부분은 부인할 수 없지.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예를 들면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나 간섭 이런 부분을 놨던 부분은 결국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이게 참 어려운 결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 모든 것이 다 뭐 지고지선하고 옳았다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지. 참여정부 공과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 이런 점은 좀 좋았지만 이런 점 좀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쉬웠다는 부분은 뭐 어떤 게 있겠노? 잘못한 거 있지. 많지. 많지. 가장 나는 근데 그것보다 그 중에서 가장 뽑으라면 이게 없고 불쌍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좀 몰려있는 사람들, 약자.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의 대책과 계획은 세웠는데 이거를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지를 못했어.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이것에 매듭을 딱 짓지를 못했어. 참정부 때. 그러니까 이제 민주정부라고 이야기되는 김정은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민주정부 10년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 중에 하나가 그래도 있는 사람보다는 좀 없고 어려운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렇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좀 주고 이것을 딱 매듭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그게 가장 아쉬운 일이고 그 기간 정치부 기자로서 참여정부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방향과 그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능력이나 도덕적 우월성 이런 부분도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좀 약간 현실 감각이 떨어졌다. 좀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었다. 두 번째는 이 현실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녹아나냐면은 결국은 여론을 어쨌든 자기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 일부 인사들이 예를 들면 막 진영 논리에 너무 좀 이렇게 메타적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편가르기. 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정책 수행 과정에서 참 많은 질곡이 됐던 것 같아. 난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준비의 부족이지. 준비의 부족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고 분단국가 하에서 우리의 이 생각에 이 뻗어나가는 것이 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 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서의 진보 쪽 영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지. 불리한 상황이지. 프레임상 불리하지. 불리한 상황. 그 말은 결국은 대한민국은 과반수 이상이 이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보수적인 거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계시는 거고, 이제 그 구조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소수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 자체를 권력을 잡기는 했지만 이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 자체는 전체의 다수보다는 좀 소수로 이 소수에게 그 책임이 주어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면밀한 준비와 계획이 정교했어야지. 더 정교하고 사전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요구가 되는데 실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았지. 세 번째는 보수적인 이야기를 맨 앞에서 나팔을 부는 언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언론 내지는 그 오피니언 리더 그룹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소수 권력이 가지고 있는 좀 약한 부분을 딱 걸고 넘어지니까 대통령 해봤자 5년이라 임기가 있으니까. 그 5년 안에 뭔가의 정리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 된 사람의 이제 책임이지. 근데 하지만 그분들은 시간에 제한이 없잖아. 이 싸움은 상당히 그 어려운 싸움이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균등한 싸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 야권이 여러 가지 준비를 참 많이 해야 된다. 일단 민주정부 10년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5년이 그렇게 참 개판을 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이런 국면을 가지고 오게 된 원인과 그리고 향후 정권을 다시 이제 민주정부 내지는 이제 개혁정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지금 뭐 당신이 속한 민주당이나 이제 뭐 5월 4일날 이제 뭐 전당대회 해서 새 지도부도 선출하고 했지만은 사실 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들거든. 이게 뭐 날림 정당도 아니고 참 면면이 역사가 흐르는 족보 있는 정당에서 하는 이제 그 전당대회 전까지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이게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속은 어떻겠습니까?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10년간 국가를 운영을 경험이 있는 세력들이 저렇게 지금 뭐 지지부진하게 사실 2007년 대선 때 MB가 이미 당선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어. 오래전부터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고 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근데 정작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진 원인을 찾다 보니까 참 어찌 보면은 총구가 자기 편으로 향하게 되면서 저렇게 그냥 뭐 서로 패거리 대 패거리에 난투를 벌이는지. 두 번째 패배라서 더 힘들어하는 건가? 그 야당 생활 정권 잡았다가 야당 생활 5년 해보니까 힘들다. 이제 이번에는 먹어야 된다. 좀 될 것 같다는 또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더 충격이 기대가 또 있었으니 또 충격이 또 크고 또 그런 건가.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무현이라는 그 이름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 친노라고 이야기되는 이것도 결국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결국 사주기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권은 노무현을 그냥 이런 그 이야기거리의 하나의 그냥 매개로 정도만 그렇지. 아직 두고 이제 있다는 그러니까 거야. 참 이게 당신 말 잘했네. 내 생각에 정확하게 정치적 노무현이 남긴 정치적 자산과 부채가 뭔지 그리고 부채를 어떻게 털어낼 것인지 무엇을 통해 털어낼 것인지 그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수단이 필요한지 그 당의 구조는 어째야 되는지 그렇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좀 그렇지. 성숙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표피화된 그냥 뭐 그냥 이름만 그냥 비노냐. 이렇게 쓰는 거지. 그냥 회작거리. 그냥 그러니까 추모를 하고 안타까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아주 질 낮은 그렇지. 거리로만 지금 질 낮은 수준의 담론이 형성되니까 치부를 해두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왜 그거를 그냥 이렇게 회작거리로만 두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실천과 액션이 필요하다. 그렇지. 실천과 액션은 내가 생각하는 노무현의 이 행동은 이거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송인배 같은 경우는 나는 어쨌든 영남에서 이 영남권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정치인으로서 유권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는 노무현을 계승하는 나의 액션인 거지, 나의 실천인 거야. 난 이거 열심히 하는 거고. 송인배 차원의 전략과 전술인데. 그렇지, 그게 나는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이게 친노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서 나는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든지, 아니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들어가서 뛰어서 노력하든지. 이제 이런 모습을 결국 해서 야, 자네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좀 아니네라고 이 평가를 받든지 이제 그 단계로 이제는 올라가야 된다. 우리 지난 전당대회에서 다들 구도가 그 결과를 정치부 기자들이 해설 박스를 쓰면서 친노의 태주다, 친노에 대한 반감 이런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우리 명기남 씨는 또 봉화에 참배온 민주당 지도부 보고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노무현을 부관 참시하지 마라 이렇게 한 소리 하셨던데 그럼 이제 문성근 문성근 씨는 이제 아예 탈당을 해버렸고 그럼 다 뒤집어 놓고 보면은 현실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건 또 왜 이런 그럼 친노가 과연 그동안 뭘 했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뭐 그 뒤를 이어서 어쨌든 뭐 지난 대선까지 뭐 이해찬 전 총리나 한명수 전 총리나 또는 뭐 후보가 됐던 문재인 나는 뭐 아직도 뭐 나 입에 익은 표현이 그냥 문 실장인데 뭐 문 실장께서 후보가 돼서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야권의 중심축을 잃었던 거는 누가 봐도 친노라고 브랜드가 된 분들이었는데 우리 친노라는 브랜드가 야권 내에서 이렇게 인기 없는 또는 막 질시를 받는 그거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황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특히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일이지.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또 그분들의 생각이 또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생각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고 있고,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는 것이고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했니 하는 이런 모습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내 하나가 옛날에 노 대통령께서 잘 쓰던 이야기다. 비서진들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야 내가 회사로 치면은 내가 사장이야. 그러면 다 소사장이 됐다고 생각하고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장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해서 사장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예, 그 당시 이제 안정 선배나 뭐 이광재 선배나 각 보좌관들이 자리에 있을 때 이야기했던 것이지. 주인의식이지 주인. 그렇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무현 정신의 개성이 뭔지를 생각하고 노무현을 진짜 개성하고 싶다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친노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럼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 싫어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그러니까 그게 거야. 참 그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없을 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그게 이제 배작거리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배작거리로서 지금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좀 떠돌고 있는 거야.